유성의 밤. 5월 7일 화요일. 지구가 혜성의 고리를 통과했다. 그날 런던에서는 저녁 때부터 하늘에 녹색의 성광이 보이기 시작했다. 라디오의 아나운서는 6시 뉴스로 유성우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 이제 곧 밤하늘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성우로 뒤덮일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장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쇼를 놓치지 마십시오. 유성군 때문에 장거리의 단파 수신은 상당히 방해를 받게 될 듯하지만 이 뉴스가 나가는 중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디오의 실험 중계로는 유성의 야릇한 아름다움을 충분히 맛볼 수 없습니다. 꼭 밖에 나가셔서 밤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지상 최대의 불꽃놀이를 즐겨주십시오. 이와 같이 권할 필요는 없었다. 이미 모든 런던 사람들이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오피스가의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도 의사와 간호원은 물론이고 환자들까지도 병실의 창문으로 유성우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 혼자만은 라디오의 해설로 만족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양눈에 붕대를 감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빌 메이슨. 나이는 30세. 직업은 유럽 식용유회사의 식물연구원. 일주일 전에 나는 회사의 식용식물 재배장에서 트리피드의 추출물이 눈에 들어가서 병원에 왔다. 트리피드는 식용유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지만 잎자루의 끝이 긴 채찍 모양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덕이 있는 가시털이 잔뜩 붙어 있다. 트리피드의 독은 무섭다. 눈에 들어가면 실명하며 몸에 들어가면 목숨을 잃는 일도 있다. 다행히 나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트리피드의 독채찍에 찔려서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치료가 빨랐기 때문에 실명은 면했다. 8일째 붕대를 떼면 눈은 본래대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의사는 말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밤, 내일은 드디어 눈에 붕대를 풀게 되는 전날 밤에 유성우가 나타났다. 나는 하루 차이로 신기한 우주 현상을 못 보게 되고 만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독방 침대에서 라디오의 해설을 듣고 있었다. 그때 간호원이 저녁 식사를 들고 와서 유성우의 광경을 얘기해 주었다. 지금 하늘은 온통 유성으로 꽉 차 있어요. 어느 것이나 밝은 녹색이어서 사람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여요. 다들 밖에 나가서 구경하고 있어요. 이따금씩 눈이 아프도록 환하게 빛나는 것이 있어서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지네요. 모두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네요. 정말 장관이에요. 이걸 못 보셔서 정말 안 됐어요. 정말 유감이야. 우리는 병실의 환자분들도 유성을 볼 수 있게 병실의 커튼을 죄다 열어두었어요. 당신도 눈에 붕대만 아니면 여기서 멋진 밤하늘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간호원은 흥분해서 말했다. 바깥은 시끌벅적하겠네요. 네. 몇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원이나 벌판에 나와서 구경하고 있어요. 지붕이란 지붕에는 온통 사람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유성우는 좀 더 계속될 것 같소. 글쎄요. 하지만 만약 오늘 붕대를 푼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당신한테는 유성을 보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붕대를 푼 눈은 천천히 빛에 익숙해져야 하니까요. 조금 전 유성은 굉장히 밝아서 온 방 안이 녹색으로 보였을 정도예요. 그걸 못 보시다니 정말로 안 됐군요. 실컷 동정하고 나서 간호원은 나갔다. 나는 또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아나운서의 해설은 기막힌 장관이니 놀랍고 희한한 현상이니 하는 말의 반복이었다. 우주 불꽃놀이도 끝에 가까워진 모양이다. 지구는 앞으로 몇 시간이면 유성군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은 서둘러 보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보지 못한 것을 일생 동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나운서는 열심히 권했다. 그러나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나는 화가 나서 라디오의 스위치를 끄고 말았다. 장님한테는 낮이나 밤이나 마찬가지지만 역시 밤이 되면 잠이 오고 아침이 되면 눈이 뜨인다. 주위에 술렁임을 들으면서 누워있다가
나는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다. 공포의 아침. 이튿날 눈이 뜨였을 때 마침 시계가 치기 시작했다. 8시였다. 5월 8일 수요일 오전 8시이다. 사방은 고요했다. 마치 일요일처럼 조용했다. 어쩐지 수상한 느낌이 든다. 여느 날 같으면 언제나 7시 30분에 간호원이 와서 내게 세수를 시키고 침대 주변을 치우고 아침 식사를 날라온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8시가 되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간호원들은 어젯밤의 유성 소동으로 피곤해서 아직도 자고 있는 것일까? 나는 배가 무척 고팠다. 게다가 오늘은 나로서는 중대한 날이다. 눈에 붕대를 풀고 눈이 보이게 되는지 어떤지 알아보는 날이다. 나는 손으로 더듬어서 간호원실로 통하는 초인종을 찾아서 꼬박 5초 동안이나 눌러댔다. 여느 때 같으면 즉시 인터폰에서 왜 그러셔요? 라는 대답이 온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언제까지 기다려도 간호원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간호원실에 아무도 없는가? 나는 한참 동안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다. 밖의 분위기도 어쩐지 이상하다. 전혀 소리가 없다. 이 세인트 메리 병원은 오피스 곁에 교차점에 있으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차소리가 난다. 특히 아침 8시 전후에는 일 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웅성거림이 병실에까지 들려온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조용했다. 도시 전체가 죽은 듯이 고요 속에 묻혀 있는 것이다. 나는 기분이 으스스해졌다. 눈이 안 보이니까 한층 더 자신이 없고 불안했다. 어쩌면 도로공사 때문에 병원 근처가 통행 금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눈에 붕대를 약간 내리고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싶다. 그러나 붕대는 코 위에서 머리 뒤까지 칭칭 감겨 있었다. 그리 쉽게 내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붕대를 푸는 것도 겁이 났다. 일주일 이상이나 장님이 되어 있다 보니 스스로 시력을 시험해 보려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잡았다. 아까보다도 더 오래 눌렀으나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간호원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책임하잖아. 끝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시트를 걷어젖히고 침대에서 나왔다. 더듬더듬 병실을 가로질러 문가에서 복도로 얼굴을 내밀고 소리쳤다. 여기 아침 좀 주세요. 48호실이요.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일제히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다. 마치 군중의 미치광이 같은 소란을 녹음한 레코드를 틀어놓은 것 같았다.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여기가 세인트 메리 병원이 맞나? 자고 있는 동안에 어느 정신병원으로 옮겨진 게 아닐까? 나는 얼른 도어를 닫고 다시 더듬거리며 침대로 돌아왔다. 이때 밑에 한 길에서 무서운 비명 소리가 났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듯한 절규였다. 그것은 3번 계속되더니 공중으로 길게 꼬리를 끌며 사라졌다. 나는 몸서리를 쳤다. 땀이 붕대 밑으로 배어나왔다. 분명히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더 이상 혼자서 암흑 속에 남겨져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장에 확인하지 않고는 미칠 것만 같았다. 어차피 붕대는 오늘 풀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나는 결심을 했다. 의사가 하는 일은 대체로 알고 있다. 우선 침대에서 나와서 손으로 더듬어 창문에 블라인드를 끌어내렸다. 그러고 나서 안전핀을 빼고 긴 붕대를 살살 말아가며 푼 다음 살그머니 눈을 떴다. 주위는 어두컴컴했다. 그러나 사물의 형태가 희미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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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대낮의 빛에 익숙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어두컴컴한 병실 안을 살펴보았다. 침대 밑과 방구석에 수상한 것이 숨어 있지 않은가 확인했다.
도어의 손잡이 밑에 의자 등받이를 대어 놓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침대 밑에 선반에 검은 색안경이 놓여 있었다.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겠지. 나는 색안경을 쓰고 창가로 다가갔다. 블라인드의 틈새로 아래 큰 길이 보였다. 남자가 2명 걸어가고 있다. 둘 다 위태로운 걸음걸이로 한 걸음씩 느릿느릿 확인하듯이 걷고 있다. 하늘은 놀랄 만큼 맑게 개어 있고 먼 집들의 지붕까지 분명히 보인다. 그 까닭은 금방 알 수 있었다. 어느 굴뚝에서도 연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나는 옷장을 열어보았다. 내 옷이 얌전하게 걸려 있다. 그것을 입으니까 마음이 가라앉아 왔다. 우선 병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야겠다. 나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멀리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게다가 질질 끄는 듯한 발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온다. 나는 복방이 줄지어 있는 복도를 걸어서 좀 더 넓은 복도로 나왔다. 어두운 그늘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검은 윗도리에 줄무늬 바지를 입고 그 위에 흰 옷을 입고 있었다. 병원의 의무원이 틀림없다. 그러나 어찌 된 것인지 벽에 들러붙어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저기요? 나는 말을 걸었다. 흰 옷을 입은 사나이는 멈춰서서 내 쪽을 돌아보았다. 그 얼굴은 핏기가 없고 몹시 겁에 질려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딜 메이슨입니다. 48호실의 환자인데 어떤지 심상치 않아. 병실에서 나와서. 당신은 눈이 보입니까? 예, 전과 다름없이 잘 보입니다. 오늘은 눈의 붕대를 푸는 날인데 아무도 와주지 않아서 내 손으로 풀었어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내 말을 가로막았다. 나를 사무실까지 데려다 주시오. 전화를 걸어야 하니까. 그 말이 내게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의무원이 병원 안을 혼자 걸어다니지 못한단 말인가. 부탁이요. 내 사무실은 서동의 5층이요. 문에 내 이름이 붙어 있어요. 송즈 의사라고 말이요. 하지만 여기가 어디쯤인가요? 나는 물었다. 병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는 쭉 눈이 안 보였었다. 병원의 내부를 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이다. 소음주 의사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자증스럽게 말했다. 여기가 어디쯤인지 내게 묻는 거요. 당신은 눈이 보이지 않소. 내가 장님이라는 걸 보면 모르겠어. 그러나 소음주 의사의 눈은 크게 뜨여서 내 쪽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이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오늘 아침에 잠을 깨고부터 알 수 없는 일만 계속되고 있다. 잠깐 기다리시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엘리베이터 교체벽에 오라고 크게 씌어 있었다. 여기는 5층인 것이다. 나는 소음주 의사 곁으로 돌아와서 위치를 말했다. 좋아요. 그럼 내 팔을 잡으시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 모퉁이를 돌아 세 번째 문이요. 알겠습니다. 나는 하라는 대로 소음주 의사의 팔을 잡고 걸어갔다. 사무실에 닿을 때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나는 소음주 의사를 책상 곁으로 데리고 가서 수화기를 집어주었다. 소음주 의사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초조하게 버튼을 짤그락 눌렀다. 안 돼. 통화가 안 돼. 그 얼굴에는 체념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수화기를 책상 위에 놓고 소음주 의사는 물었다. 이봐요. 내가 지금 어느 쪽을 보고 있어? 창문은 어디요? 당신의 뒤요. 하고 나는 가르쳐 주었다. 그래요? 소음주 의사는 획 돌아서서 양손을 앞으로 내밀고 살금살금 걸었다. 여기로군. 양손으로 창문턱을 어루만지더니 소음주 의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다짜고짜 창문으로 달려들어 유리를 깨고 공중으로 훌쩍 뛰어나갔다. 선생님, 나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아래를 내려다볼 용기는 없었다. 여기는 빌딩의 5층인 것이다. 장님 의사의 투신 자살. 그것을 목격한 쇼크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나는
메스거리는 기분을 참고 사무실을 나왔다. 넓은 복도의 막다른 곳에 병실 문이 보인다. 저기에는 누가 있을 테지. 문을 여니까 방 안은 어두컴컴했다. 어젯밤 유성 불꽃놀이가 끝난 뒤 창문에 커튼을 친 그대로이다. 문 곁에 남자 환자가 누워 있었다. 나는 물었다. 간호원은요? 없어요. 벌써 몇 시간째 부르고 있는데도 아무도 안 와요. 미안하지만 당신이 창문의 커튼을 좀 열어주지 않겠소? 이렇게 캄캄해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통 알 수가 있어야지. 남자는 말했다. 나는 창문으로 가까이 가서 커튼을 획 열어 젖혔다. 5월의 밝은 햇빛이 병실 가득히 비쳐 들어왔다. 여기는 외과 병실로서 20명 가량의 환자가 있었다. 모두가 침대에 누운 채로 기동을 못했다. 거의가 다리 부상이며 한쪽 다리를 절단한 사람도 있었다. 이봐요. 커튼을 주물럭거리고 있지만 말고 빨리 죄다 열어주시오. 같은 목소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문 옆에 침대를 보았다. 얼굴이 거뭇히 취한 남자가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아서 내 쪽 밝은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다른 침대에 있는 환자들도 다들 눈을 크게 뜨고 내 쪽을 가만히 보고 있다. 소음주 의사와 똑같다. 모두들 장님이 된 것이다.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가엾지만 어쩔 도리도 없다. 커튼이 걸려서 열려지지가 않아요. 고칠 사람을 찾아오겠소. 그렇게 말하고 나는 병실에서 도망쳤다.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는다. 계단을 내려가서 다음 층으로 나왔다. 여기에는 괜찮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용기를 내서 다른 병실을 들여다보았다. 침대는 모조리 비어 있었다. 그러나 방 바닥에는 잠옷 차림에 남자 2명이 쓰러져 있다. 한 사람은 입에서 피를 토하여 붉은 피바다에 얼굴을 쳐박고 죽어 있었다. 또 한 사람은 뇌출혈 같은 것을 만났는지 얼굴을 괴로운 듯이 일그러뜨리고 죽어 있었다. 다른 환자는 아마도 병실에서 달아난 모양이다. 나는 다시 계단으로 되돌아왔다. 더 이상 다른 병실을 들여다볼 마음이 없었다. 불이 나게 내려가는데 모퉁이에 잠옷 차림에 남자가 누워 있었다. 머리가 쫙 갈라져 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모양이다. 가까스로 현관 홀로 나왔다. 거기에는 슬리퍼가 마구 흩어져 있었다. 군데군데 핏자국도 보인다. 그랬구나. 나는 처음에 48호실의 문을 열었을 때 들리던 군중의 웅성거림이 생각났다. 아마도 혈안간 장님이 된 환자들이 도움을 청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여기로 밀어닥친 것이겠지. 그것은 소름 끼치는 끔찍한 광경이었을 것이다. 나는 마치 악몽이라도 꾸고 있는 느낌으로 정면 입구의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병원의 정원에는 인적이 전혀 없었다. 문 밖 골목에 술집 간판이 보였다. 아라메인이라는 이름의 술집이었다. 나는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에 손님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안쪽의 카운터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재결, 또 지냐? 이어서 쨍그랑하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 술에 취한 남자가 술병에 술을 따라 냄새를 맡아보고 아무데나 획 내던지고 있었다. 한잔 하고 싶은데요. 당신은 누구요? 남자는 경계하듯이 물었다. 병원에서 왔소. 병원 사람?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눈이 보여요. 다행이군. 선생님, 이리로워서 위스키병을 좀 찾아주시오. 난 의사가 아니오. 환자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선반에서 위스키병을 집어서 마개를 열고 잔과 함께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고맙소. 남자는 대뜸 병에 입을 대고 꿀꺽꿀꺽 마셨다. 그런 식으로 마시면 죽어요. 내가 주의를 주자 남자는 자포자기적으로 말했다. 죽을 때까지 마시고 싶어요. 왠지 아시오? 난 장님이요. 눈뜬 장님이란 말이요. 모두가 다 청맹관이란 말이요. 어떻게 당신은 장님이 안 되었소?
글쎄 모르겠소. 다 그 별의 짓이야. 재결. 그 녹색 유성의 짓이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모두가 다 봉사가 되고 말았어. 당신 어젯밤에 그 유성을 보았소? 아니요. 그럴 테지. 당신은 어제 녹색의 유성을 보지 않아서 장님이 안 된 거요. 다른 사람은 제 그것을 보았어. 그래서 장님이 되고 만 것이오. 모든 게 다 그 유성 때문이오. 죄다 눈뜬 장님이라고요? 나는 내 컵에 브랜디를 따르면서 물었다. 그렇소. 아마도 온 세계의 사람 모두가 다 당신만 빼고는. 남자는 또 위스키를 병째로 들이마셨다. 입가로 흐른 위스키가 셔츠를 축축하게 적셨다. 나는 물었다. 당신은 이 가게의 주인이요? 그렇소. 브랜디 석 잔에 얼마요? 그런 거 관두시오. 이제 곧 죽을 인간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오. 당신은 몸이 건강해 보이는데 이제 곧 죽을 사람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아니, 이 위스키를 깨끗이 비우고는 죽을 거요. 봉사가 돼서 살아봤자 무슨 재미가 있겠소. 남자는 술래 나는 입김을 내게 붕으며 말을 이었다. 마누라는 나보다 간이 컸어. 자기도 아이들도 장님이 된 것을 알자 방에가스 마개를 틀었지. 그런데 나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버틸 배짱이 없었소. 혼자 밑에 홀로 도망쳐왔소. 그러다 위스키 덕분에 나도 배짱이 생겼소. 지금부터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가스가 꽉 차 있는 위의 방으로 돌아갈 작정이오. 남자는 위스키병을 한 손에 들고 더듬거리며 계단을 올라가서 위층으로 사라졌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말려 보았자 남자의 결심이 변할 리는 없을 것이다. 나머지 브랜디를 비우고 나는 술집에서 나왔다. 어디로 갈 목적도 없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큰 길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없고 기분이 으스스하게 고요했다. 더러운 신문지가 바람에 날려서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었다. 정말 온 세계의 사람들이 봉사가 되었단 말인가? 런던은 장님의 도시가 되고 만 것일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종말이다. 런던에서 태어나서 런던에서 지내온 30년간의 생활이 내 마음속에 애절하게 되살아났다. 걸어 다니는 식물. 나는 어린 시절 런던 교회에 산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국세청에 다니는 우수한 공인 회계사였다. 그래서 외동아들인 나도 공인 회계사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수학 성적이 좋지 않았다. 분명히 말하자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기보다는 집의 정원에서 화초를 돌보는 편이 즐거웠다. 어느 날 나는 생울타리 구석에서 색다른 식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키가 1.2m쯤 되었으며 뿌리깨에서 세 갈래로 갈라져 있고 목질의 줄기에서 긴 잎자루가 쭉 뻗어 나와 있었다. 이게 무슨 식물일까? 나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녹색의 잎을 훑어보았다. 질깃질깃한 가죽질의 짧은 잎이었다. 잎자루의 끝은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었다. 저 속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들여다보고 싶어도 키가 작아서 닿지를 않았다. 그때 아버지가 와서 나를 안아 올려주셨다. 원추 모양의 깔때기 밑바닥에서 양치 식물의 새순처럼 동그랗게 말린 덩굴이 5cm가량 튀어나와 있었다. 그것은 끈적끈적해 보였다. 파리 같은 작은 벌레가 여러 마리 깔때기 밑바닥에서 호우적거리고 있다. 이 괴상한 이름 모를 식물은 이미 온 세계에 분포되어 조용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 후에 세상에도 이상야릇한 뉴스가 신문에 보도되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걸어다니는 식물이 발견되었다. 식물이 스스로 뿌리를 들어 올려서 걸어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 이 뉴스는 수상쩍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신문에서는 지면에 활기를 주기 위해서 해외 뉴스란에 세상에서 신기한 말을 만들어 싣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걸어다니는 식물의 뉴스는 수마트라, 보르네오, 벨기에령 콩고, 브라질, 기타 모든 열대지방에서 계속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만들어낸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뉴스 카메라맨이 열대 지방으로 날아가서 걸어다니는 식물의 정체를 필름에 담아왔다. 그 뉴스 영화를 나는 시내의 영화관에서 보았다. 스크린에는 키가 2미터를 넘는 녹색 식물군이 하나 가득 비춰졌다. 아니, 내가 정원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식물이다. 나는 놀랐다. 정원의 것도 곧 2미터 이상으로 자랄 것인가? 해설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에콰도르에서 발견한 걸어다니는 식물입니다. 지금 식물들은 모두 같이 놀러가는 길입니다. 보십시오. 도깨비 식물의 행진을. 이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나는 멋진 착안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자를 잘 훈련시키면 감자는 밭에서 부엌으로, 냄비 속으로 혼자서 걸어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넋을 잃고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걸어 다니는 식물의 줄기에는 가느다란 수염 부리와 같은 털이 수북히 나 있었다. 줄기의 하부는 세 갈래로 갈라져서 지상 30cm쯤 되는 곳에서 본체를 받치고 있다. 그 걷는 모양은 마치 목발을 짚은 사람과 같았다. 세 개의 다리 중에서 두 개가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서 남은 한 개를 끌어당긴다. 한 발짝마다 긴 입자루가 앞뒤로 심하게 흔들려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서투르게 보이면서도 걷는 속도는 사람과 비슷한 정도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에콰도르의 것이 걷는다면 우리 정원의 것도 거르는지도 모른다. 뉴스 영화가 끝나자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정원의 식물을 살펴보았다. 키는 작지만 틀림없이 에콰도르의 것과 같다. 나는 우리 집에 식물이 걸어가기 쉽게 주위의 땅을 파서 부드럽게 해주었다. 몸을 구부린 채 부리가 다치지 않게 흙을 치우는 일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머리를 세게 얻어맞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그 자리에 쓰러졌다. 정신이 들고 보니 나는 침대에 누워있고 곁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다. 머리가 빠개지는 것처럼 아프고 온몸이 쑤셨다. 아버지가 정원에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하여 안아 일으켰을 때는 내 머리의 한쪽이 붉게 충혈되어 부르터 있었다. 누가 그랬느냐? 무엇으로 맞았느냐? 아버지와 의사는 번갈아 캐물었으나 나로서는 전혀 짐작도 가지 않았다. 그러나 나와 같은 부상자가 그 밖에도 또 나와서 마침내 범인이 밝혀졌다. 그 범인은 놀랍게도 걸어다니는 식물이었던 것이다. 걸어다니는 식물은 식육식물로서 곤충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가축까지도 습격하는 성질을 갖고 있었다. 무기는 입자루의 꼭대기에 뭉쳐있는 양치식물의 새순 모양의 덩굴이다. 이것이 모기를 향해 채찍과 같이 날카롭고 탄력성이 있게 3미터나 뻗는다. 게다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었다. 이 독채찍으로 노출된 피부를 때려서 사람이나 동물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었다. 다행히 내가 목숨을 건진 것은 나를 때린 걸어다니는 식물이 아직 다 자라지 않고 독도 약했기 때문이다. 내가 퇴원해서 우리 집에 돌아오니까 정원에 걸어다니는 식물은 흔적도 없었다. 아버지가 그것을 베어서 불태워 버린 것이다. 한편 식물학자들은 걸어다니는 식물의 과학적인 조사 연구에 착수했다. 우선 이상한 식물의 이름을 트리피드라고 이름지었다. 이는 세 갈래 풀이라는 뜻이다. 트리피드는 남북의 극지권과 사막지대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 자라고 있었다. 열대지방에서는 키가 3미터 가까이까지 자라지만 유럽에서는 2미터에서 2.5미터까지의 것이 많다. 어느 것이나 성장하면 세 개의 부리를 땅에서 뽑아 자유로이 걷기 시작한다. 또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부리를 받고 머물 수도 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독채찍이다. 그것은 큰 모기, 이를테면 사람을 노릴 경우 반드시 머리를 친다. 그 겨냥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확하다. 트리피드는 모기를 쓰러뜨리면 그 곁으로 이동하여 시체가 썩기를 기다린다. 그리하여 독채찍으로 흐물흐물해진 시체의 살을 조금씩 뜯어서 입자루의 끝에 있는 깔때기로 날라간다.
갈대기 밑바닥에는 진득진득한 소화액이 있어 죽은 동물의 살점을 소화 흡수하는 것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독채찍을 크게 무서워하여 트리피드를 발견할 때마다 진리기거나 뿌리부터 잘라내곤 했다. 그러다가 독채찍만 잘라내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잘린 독채찍이 다시 본디대로 자라는 데는 2년이 걸린다. 그래서 독채찍을 잘라낸 트리피드를 두색으로 정원에 심는 일이 유행했다. 해마다 독채찍을 잘라내는 일만 있지 않으면 트리피드는 아이들의 좋은 놀이상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산지나 삼림지대의 트리피드는 위험했다. 나무 그늘이나 덤불 속에서 느닷없이 긴 독채찍이 뻗어와서 여행자를 때려 눕히기도 한다. 그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되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엽총으로 입자루 끝을 독채찍과 함께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열대 정글의 원주민들은 길고 가벼운 장대 끝에 자형의 칼을 달아서 들고 다녔다. 그러나 총이나 칼이 달린 장대는 이쪽에서 먼저 트리피드를 발견했을 때가 아니면 쓸모가 없다. 트리피드가 불쑥 눈앞에 나타나서 독채찍을 뻗어왔을 때에는 잘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루기 쉬운 용수철 총이 고안되었다. 이 총은 얇은 강철의 회전판, 십자형의 칼날, 작은 부메랑 따위를 발사한다. 어느 것이나 25m 거리에서 트리피드의 입자루를 절단할 수는 있으나 12m 이상 떨어지면 명중률이 떨어진다. 트리피드의 연구는 온갖 각도로 행해졌다. 그리고 트리피드의 이상한 성질, 습성, 조직 구조 등이 잇따라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의 최대의 성과는 트리피드에서 극히 질이 좋은 식용유를 얻을 수 있다는 발견이었다. 동시에 신종의 식물이 어찌하여 단기간 중에 거의 세계에 분포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의 수수께끼도 해명되었다. 내가 태어났을 즈음에는 런던시의 인구는 2,500만 명으로 크게 불어나 있었다. 물론 전 세계가 폭발적인 인구 증가 시대를 맞이하여 식량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소련에서는 북부의 툰드라 지대를 개척하여 대규모의 식량 증산에 착수하는 한편 새로운 식용식물의 개발에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트리피드를 발견했다. 트리피드에서는 극히 양질의 식용유가 나온다. 게다가 극지와 사막 외에는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었다. 소련에서는 즉각 국내의 각지에 트리피드의 실험 재배장을 만들고 트리피드유의 생산 설비를 갖추었다. 트리피드유를 대량 생산하여 식량 부족으로 고민하는 세계 각국에 팔자는 것이 소련의 목적이었다. 그때까지 트리피드 식물에 관한 정보는 최고의 국가기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트리피드 실험 재배장의 어느 과학자가 소련에서 일하는 것이 싫어져서 유럽으로 망명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망명지인 유럽에서 소련의 국가기밀을 팔아서 크게 한탕 벌자는 넉살 좋은 것이었다. 그 과학자는 실험 재배장에서 트리피드 씨앗을 한 상자 훔쳐내어 비행기로 소련 탈출을 계획했다. 그런데 방공 레이더망에 잡혀 소련 공군 전투기에 추격을 받았다. 과학자의 비행기는 태평양 위의 성층권에서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산산조각이 났다. 그 뒤에 흰 송구름 같은 것이 남았다. 그것은 몇 천만 개나 되는 트리피드의 씨앗이다. 극히 가벼운 씨앗은 기류를 타고 몇 주일 또는 몇 달 동안이나 공중 여행을 계속하여 전 세계의 육지에 낙하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거의 동시에 트리피드를 발견하게 된 수수께끼를 푸는 데는 더 이상 그럴듯한 설명은 없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트리피드에서 식용유가 나온다는 그것이 중요하다. 유럽 식용유 회사에서는 즉시 대규모의 트리피드 재배를 시작하여 트리피드유의 생산에 착수했다. 트리피드는 버릴 것이 없었다. 기름이나 즙을 짜고 난 찌꺼기도 영양가가 높아서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었다. 이리하여 유럽 식용유 회사는 유럽의 식량 부족 해결에 큰 역할을 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했다.
나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졸업과 동시에 유럽 식용유회사의 식물연구원이 되었다. 걸어다니는 식물의 뉴스 영화를 본 날부터 나는 트리피드의 포로가 되었다. 독채찍에 머리를 맞고 죽을 뻔했어도 단념하지 않았다. 공인 회계사가 되라고 하는 아버지의 권유를 거스르고 결국 트리피드의 연구를 직업으로서 선택한 것이었다. 5년 후 부모님은 비행기 사고로 모두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 후로 트리피드만이 나의 삶의 보람이 되었다. 이번에 병원으로 들려오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나는 동료 식물연구원 월터 러크너와 함께 트리피드 재배장을 돌아보고 있었다. 우리는 철망으로 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독채찍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트리피드는 독채찍을 남겨두는 편이 채취한 기름의 질이 좋아진다. 그래서 재배장에서는 독채찍을 자르지 않고 재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방비구를 착용하고 재배장에 들어가야만 했다. 세 개의 밭에 다 익어가는 트리피드가 줄지어 서 있었다. 어느 것이나 한 그릇씩 새말뚝에 사슬로 묶어 놓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론가 걸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탁탁탁. 밭의 여기저기서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트리피드가 입자루에 뿌리깨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낭창낭창한 봉상돌기로 입자루를 치는 소리였다. 트리피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월터가 말했다. 이봐, 식물이 말을 하나? 하고 나는 웃었다. 그러나 월터는 전혀 농담이 아닌 듯 진지하게 말했다. 트리피드는 정상적인 식물이 아닐세. 동물처럼 걷는단 말이야. 말을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 없어. 물론 말이라고 하지만 모종의 통신이라는 뜻이지. 월터는 트리피드에게 지능이 있다고 믿고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트리피드에는 동물과 같은 뇌수가 없어. 따라서 그 지능도 동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야. 빌, 자네는 트리피드가 사람을 급습할 때 독채찍으로 어디를 노리는지 알지? 반드시 드러난 부분을 노린다. 거기가 머리고 그 다음이 손이야. 그리고 피해자는 목숨을 건져도 장님이 되는 사람이 많아. 즉, 트리피드는 사람에게서 활동력을 빼앗는 방법을 참으로 잘 알고 있어. 장님이 사람은 트리피드에겐 대적이 안 돼. 트리피드는 눈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만 사람은 눈이 안 보이면 트리피드의 공격에서 달아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그 앞일세. 트리피드는 흔히 집단으로 행진하지.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어. 아마도 저 탁탁거리는 소리는 통신의 일종이라고 난 생각하네. 그러나 월터도 탁탁 통신의 내용까지는 몰랐다. 나는 앞장서서 트리피드의 행렬 사이를 걸었다. 어느 것이나 나보다 키가 컸다. 줄기의 뿌리깨에는 칼자국이 나 있다. 그것은 트리피드 위에 원료가 되는 수액을 채집한 자국이었다. 트리피드는 사슬에 묶여 있어도 뿌리를 쳐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줄이 흐트러져 있다. 8월이 되면 또 골치 아프겠는걸. 나는 입자루 끝을 보면서 말했다. 8월에 결실기가 되면 깔때기 바로 밑에 있는 깍지가 사과의 2배 반가량의 크기로 부풀고 암록색으로 빛이 난다. 이것이 터질 때는 탕 하고 소리가 난다. 20m나 떨어져 있어도 들릴 만큼 큰 소리다. 그리고 희고 가벼운 씨가 증기처럼 공중으로 터져나가 바람에 날려서 떠돌아다니기 시작한다. 그 무렵 밭 곁에 서면 탕, 탕, 탕 하고 마치 총격전이라도 벌어지고 있는 듯이 소란스럽다. 그러나 그 밖의 계절은 봉상돌기로 입자루를 때리는 탁탁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트리피드의 부리를 살펴보려고 몸을 구부렸다. 독채찍이야. 월터의 고함 소리와 동시에 입자루의 깔때기에서 긴 독채찍이 쓱 뻗어 나의 철망 마스크를 때렸다. 이때는 운이 나빴다. 독채찍에 달려있는 작은 독주머니가 몇 개 터져서 독액이 튀어 내 눈에 들어간 것이다. 당했다.
나는 타는 듯한 아픔을 참을 수 없어 땅에 쓰러져 뒹굴었다. 빌, 정신 차려. 월터는 나를 연구소로 옮겨 해독제로 응급처치를 했다. 그리고 자동차로 병원에 데리고 갔다. 아마도 월터의 응급처치가 좋았던 모양이다. 게다가 어릴 때 정원에서 트리피드의 독채찍에 찔렸고 유럽 식용유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도 여러 번 독채찍 공격을 받았으므로 그 독에 대해서 웬만큼 저항력이 생겨 있었던 것이다.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죽었거나 아니면 목숨을 건져서도 장님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술집 주인의 얘기로는 어젯밤 녹색의 유성우를 본 사람은 모두 다 장님이 되었다고 한다. 정말일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나는 트리피드의 독이 눈에 들어가서 붕대를 감고 있었기 때문에 유성우를 보지 못했다. 즉, 나를 장님으로 만들려고 한 트리피드가 오히려 나를 장님이 되지 않게 지켜준 것이 된 셈이다. 나는 상정가의 한 길로 나왔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여느 때는 번화하던 거리도 텅 비어 있었다. 이따금 사람이 보인다. 다들 가게를 따라 손으로 더듬거리며 느릿느릿 걷고 있다. 한눈에 장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걸음걸이였다. 나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밝은 5월에 햇빛이 끝없이 파란 하늘에서 내리쬐고 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상공에는 무수한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기상위성, 통신위성, 지구물리관측위성 같은 것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탄 원수폭 위성, 방사성 물질이 담긴 방사능 위성, 비루스와 박테리아 등의 병원체가 담긴 유독 미생물 위성까지 지구를 도는 궤도에 실려 있었다. 이러한 무서운 위성 병기는 도리어 지구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지상에서 단추 한 개만 누르면 전 인류가 멸망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어서 서로 전쟁을 피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있어 위성 병기보다도 무서운 것은 세계적인 인구 증가에 의한 식량 부족이었다. 그 문제도 트리피드의 재배로 전망이 상당히 밝아져 왔다. 그러나 모두가 장님이 되어버리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나는 시내를 걸어보아 이 이변이 국부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넓은 범위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브랜디를 마신 탓인지 배가 더욱 고팠다. 레스토랑과 식료품 가게의 쇼윈도에는 먹을 것이 즐비하다. 맛있겠구나. 나는 일일이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으나 어느 가게에도 사람이 없었다. 쇼윈도에 유리를 깨부수고 먹고 싶은 것을 가져갈까? 나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 먹을 것을 가진 다음 돈을 놔두면 도둑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30년 동안 선량한 시민으로서 정직하게 살아왔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쇼윈도에 유리를 때려 부수는 강도나 폭도와 같은 짓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고픈 배를 안고 맛있어 보이는 먹을 것을 곁눈질로 흘겨보면서 걸었다. 그러던 중에 자동차 때문에 길이 막혔다. 한 대의 택시가 보도 위로 올라와서 식료품 가게 앞에 라디에이터를 쳐박고 있었다. 차의 운전사도 점원도 보이지 않는다. 라디에이터 주위는 요리가 잔뜩 있었다. 이번에는 내 손으로 유리를 두들겨 깨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하다. 나는 택시를 타넘고 배가 가득 찰 만큼의 음식을 들고 모았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카운터 위에 음식값을 놓았다. 길 반대쪽에 유원지가 있었다. 잔디밭 사이에 자갈길이 만들어져 있고 양쪽 가로수의 실록이 아름답다. 나는 나무 그늘의 벤치에 앉아 점심을 먹었다. 조용한 장소였다. 이따금 철책 앞을 사람의 그림자가 다리를 끌면서 지나갈 뿐이었다. 참새가 몇 마리 자갈길에 내려왔다. 내가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었더니 힘차게 쪼아 먹었다. 아마도 새들은 장님이 안 된 모양이다. 잠시 쉬고 나서 나는 또 으스스하게 고요한 시내를 걸어서 하이드 파크로 나왔다. 거기에도 인적이 거의 없었다. 버려진 승용차와 트럭이 여기저기 서 있다. 말 한 마리가 큰 기념비 곁에 쓰러져 있었다.
아마도 힘차게 달려오다가 기념비에 머리를 부딪힌 모양이다. 겨우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몇 명의 남녀가 철책을 따라 길을 더듬거리면서 걸어오다가 철책이 없어지자 양손을 앞으로 내밀고 발로 땅을 스치듯이 걸었다. 잔디밭에 고양이가 두세 마리 있었다. 눈은 다치지 않았는지 사방을 살피면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피카딜리로 향했다. 이때 새로운 소리가 났다. 톡톡톡. 한 남자가 지팡이로 건물의 벽을 두들기면서 걸어오는 것이었다. 내 발소리가 들렸는지 남자는 멈춰서서 경계하듯이 이쪽의 태도를 살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곧장 걸어가세요. 나는 안심을 시켜주었다. 상대방 남자는 검은색 안경을 쓰고 있었다. 즉, 진짜 장님인 것이다. 오늘 아침에 벼락 장님이 된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가만히 있어 주실 수 없겠소. 오늘은 멍청한 녀석과 몇 번이나 부딪혔는지 몰라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요? 햇빛을 느끼니까 낮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어째서 밤중처럼 조용할까? 모든 게 정상이 아닌 것 같군요. 바로 그렇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해 주었다. 친구가 잔뜩 생겼군. 그러나 제대로 장님이 되려면 상당히 힘이 들걸. 장님은 낮게 웃었다. 그리고 또다시 벽을 똑똑 두드리면서 가슴을 펴고 자신의 찬 모습으로 서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피카딜리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 가게를 따라 더듬거리며 걸어가면서 여기저기서 서로 부딪히고 있었다. 나는 눈뜬 장님들을 피하기 위해 길에 버려진 차들 사이로 누비며 걸었다. 어느 가게 앞에서 젊은 남자와 어린 소녀를 아는 여자가 정면으로 충돌한다. 소녀가 큰 소리로 울며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다. 그것을 듣고 남자가 물었다. 아기는 눈이 보입니까? 예, 저는 안 보이지만 여자가 대답하자 남자는 손가락을 하나 내밀어 쇼윈도의 유리를 만졌다. 도련님, 저기 있는 것은 뭐지? 난 도련님이 아니에요. 하고 소녀는 항의했다. 저, 메리, 아저씨에게 가르쳐 드려라. 예쁜 언니들이 잔뜩 있어요. 소녀는 말했다. 쇼윈도에는 최신 유행의 드레스를 입은 마네킹 인형이 늘어서 있는 것이었다. 남자는 손으로 더듬어서 다음 가게의 쇼윈도로 갔다. 그럼 아가씨, 여기에는 뭐가 있지? 사과하고 무화과예요. 됐다. 남자는 한쪽 구두를 벗어서 그 뒤축으로 유리를 때렸다. 처음에는 실패했으나 두 번째는 잘 되었다. 갱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길에 퍼졌다. 남자는 구두를 도로 신고 깨진 유리 사이로 한 팔을 넣어 더듬거려서 오렌지를 2개 집었다. 그 하나는 어머니에게 또 하나는 소녀에게 주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듬어서 자기 몫을 1개 집더니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여자는 오렌지를 만지작거리면서 우물쭈물했다. 왜 그러십니까? 오렌지를 싫어하시나요? 남자는 물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좋지 않아요. 달리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이 있습니까? 어서 빨리 들어요. 그건 그래요. 그제야 여자는 아이를 내려놓고 오렌지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광장에는 100명 가까운 남녀가 있는 듯했다. 그 대부분이 뒤죽박죽인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청맹관이가 되어 있어 손에 집히는 것을 아무렇게나 입은 듯한 모습이었다. 벼랑간 멀리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음정도 맞지 않는 합창이었다. 내가 죽거든 장례식은 집어치워 뼈를 알코올에다 담가다오. 노랫소리는 차츰 가까워져서 광장 가득히 퍼졌다. 머리와 발치에 술병을 놓아다오.
그러면 시체도 오래 가겠지. 곧 골목에서 남자들 한떼가 나타났다. 30명쯤 될까. 모두 한 줄로 서서 앞사람 어깨에 양손을 얹고 노래 소리에 맞춰 다리를 끌면서 지네처럼 전진해 오는 것이었다. 광장 한가운데까지 오자 선두의 리더가 큰 소리로 외쳤다. 중대, 멈춰서. 주위의 장님들은 장승처럼 서서 보이지 않는 눈을 인간 지네에게로 향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 하고 있었다. 리더는 관광여행 안내자처럼 주워 섬기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유명한 피카딜리 서커스홀시다. 런던의 꽃, 세계의 중심, 상류사회의 신사분들이 술과 노래를 즐기는 곳입니다. 그 남자는 장님이 아니었다. 주위를 슬쩍슬쩍 날카롭게 둘러보는 길로 알 수 있다. 나와 마찬가지로 우연히 눈을 다치지 않은 것이겠지. 그러나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유명한 카페로열에서 쉬도록 합시다. 이 가게에는 전 세계의 술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색시는? 한 남자가 물었다. 섹시야 여기도 있지. 리더는 앞으로 걸어 나와서 가까이 있는 젊은 여자의 팔을 잡았다. 여자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리더는 억지로 그 남자에게로 끌고 갔다. 당신과 같은 장님이지만 굉장한 미인일세. 주정꾼 남자는 울부짖는 젊은 여자를 손으로 더듬어 껴안았다. 그러자 그 다음 남자가 떠들었다. 두목, 나도 부탁합시다. 좋았어. 리더는 주위를 둘러보고 가게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젊은 여자 쪽으로 희죽희죽 웃으며 다가갔다. 이런 일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계속 거라. 나는 정신없이 리더에게로 뛰어가서 덤벼들었다. 그러나 상대방이 더 잽쌌다. 나는 턱에 강한 펀치를 맞아 머리가 띵하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신이 들고 보니 나는 길 한가운데에 쭉 뻗어 있었다. 이미 장님갱들은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안전지대에서 키가 큰 장님 목사가 외치고 있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타고 유황의 골짜기에서. 이 마당에 하느님께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나는 쿡쿡 쑤시는 턱을 어루만지면서 생각했다. 저 장님갱들을 눈이 보이는 사람들의 도덕으로 견조, 비난하는 것은 잘못인지도 모른다. 억지로 끌려간 여자들도 그 편이 오히려 행복할지도 몰라. 갑작스럽게 장님이 된 여자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리 없다. 저 갱들과 함께 있으면 적어도 식량을 손에 넣을 수는 있다. 그 패들에게는 눈이 보이는 리더가 붙어 있으니까. 사람에게 있어 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나는 장님이 안 된 것을 아무리 감사해도 못다 할 심정이었다. 목사의 설교와는 관계없지만 확실히 이 세상에 종말이 왔는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인간이 하룻밤 사이에 장님이 되고 말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눈이 보이는 나로서도 알 수가 없다. 다행히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독신인 내게는 아내도 자식도 아무도 없다. 우선 내 한 몸만 걱정하면 되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도 없는 리젠트 팔레스 호텔의 식당에서 브랜디를 마시면서 잠시 쉬었다. 이젠 카운터에 대금을 놓는 따위의 짓은 하지 않았다. 돈으로 무엇을 사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호텔을 나오자 나는 소호로 향했다. 이 지구는 피카딜리 서커스보다도 훨씬 더 혼잡했다. 좁은 거리와 보도에서는 청맹관이들이 서로 부딪히고 욕질을 하고 있었다. 상가의 쇼윈도는 거의가 깨부서지고 그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아무도 자기 앞에 있는 가게가 무슨 가게인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또 가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모두들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사람에게 부딪혀서 상대방이 뭔가 안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아 달아난다. 빼앗긴 쪽은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휘둘러 아무나 가릴 것 없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덤벼들어 때린다. 한 남자가 내 눈앞에서 다른 남자가 가지고 있는 큰 깡통을 빼앗아 가지고 달아났다. 그것은 식료품 통조림이 아니었다. 페인트 깡통이었다. 장님들끼리의 흉하고 가련한 싸움을 보고 있자니까 내 가슴은 재듯이 아팠다.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이 있는 가게로 데려다 주는 것이 내 의무일까? 그러나 상대는 몇천 명, 몇만 명이나 있다. 잘못하다간 식료품 쟁탈전으로 부상자가 나올지도 모른다. 여자와 어린이까지 소동에 휩쓸려 밟혀 죽을지도 모른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도 없다. 나는 넓은 길로 되돌아오려고 했다. 이때 골목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그것은 여러 번 거듭하면서 길게 꼬리를 물고 울렸다. 나는 급히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큰 남자가 가는 노쇠 막대기로 땅에 웅크리고 있는 여자를 때리고 있었다. 여자의 등은 옷이 찢어져서 빨갛게 부르터 있었다. 여자는 달아나려고 해도 달아날 수가 없었다. 양손이 등 뒤로 묶이고 그 끈의 끝이 남자의 왼쪽 손목에 묶여 있는 것이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다. 마침 남자가 오른손을 쳐든 순간이었다. 나는 남자한테서 막대기를 빼앗아 그것으로 어깨를 힘껏 후려쳤다. 이 자식! 남자는 무거운 장화로 내 쪽을 걷어찼다. 물론 나는 잽싸게 몸을 비켰다. 장님인데다 왼쪽 손목이 끈으로 여자와 이어져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다. 두세 번 헛되이 허공을 걷어차자 남자는 화가 나서 주먹으로 여자를 때렸다. 야, 일어서! 하며 끈을 당겨서 여자를 일어서게 하려고 했다. 나는 남자의 뺨을 갈겼다. 그리고 상대방이 주춤하는 틈에 호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어 두 사람을 잇고 있는 끈을 잘랐다. 그리고 남자의 가슴을 슬쩍 밀었다. 상대방은 휘청거리며 몸이 반쯤 돌아 자기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여자를 이리 내놔라. 남자는 자유로워진 왼손을 휘둘렀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맞지 않고 벽돌벽에 부딪혔다. 손가락 관절이 빈 모양이다. 남자는 오른손으로 왼손 가락을 누르면서 아픈 듯이 신음했다. 그 틈에 나는 여자를 도와 일으켜서 골목에서 끌고 나와 양손에 끈을 끌어주었다. 여자는 지저분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눈이 보이세요? 물론이오. 다행이에요. 눈이 보이는 건 저뿐인가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여자는 때 묻은 얼굴에 눈물을 줄줄 흘렸다. 나는 작은 술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의자에 앉혔다. 쇼윈도의 유리는 깨져 있었으나 가게 안은 어지럽혀지지 않았다. 기운을 차리게 하려고 위스키를 컵에 따라서 여자에게 주고 나도 컵을 들고 옆에 앉았다.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자 여자는 겨우 침착해졌다. 나도 술을 홀짝이면서 여자의 태도를 슬쩍 관찰했다. 여자의 옷은 너덜너덜했으나 상당히 고급품이었다. 금발의 머리와 얼굴은 지저분하나 제법 미인이다. 키는 나보다 10cm쯤 작다. 몸은 날씬하나 여인표는 아니다. 나이는 24쯤 될까. 손은 매끈매끈하고 손톱을 길게 길러 곱게 다듬고 있었다. 저 굉장히 사나운 몰골이죠? 여자는 일어서서 거울 곁으로 갔다. 역시 잠깐 실례하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가게 한쪽의 화장실로 사라졌다. 한 10분 지나서 여자는 돌아왔다. 얼굴과 머리를 깨끗이 씻고 말끔해져 있었다.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난 틀림없이 미쳤을 거예요. 여자는 의자에 앉아서 자기 자신의 신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젤라 플레이튼. 그것이 여자의 이름이었다.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듯 했으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여자의 집은
딜로드에 있었다. 그저께 밤에 조젤라는 어느 파티에 참석하여 술을 과음했다. 어제 아침 눈을 뜨니까 심한 숙취로 머리가 아팠다. 오후가 되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므로 4시경에 침실에 들어가서 강한 수면제를 먹고 푹 자고 말았다. 그래서 어젯밤에 유성서동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와서 조젤라를 깨웠다. 얼른 내일 선생님을 불러다오. 난 장님이 됐다. 눈이 전혀 안 보이는구나. 도대체 어찌된 일이에요? 조젤라는 깜짝 놀라 뛰어 일어나서 급히 옷을 갈아입었다. 하인들을 찾았으나 다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장님이 되어버려 쓸모가 없다. 전화도 통하지 않았다. 결국 조젤라는 자동차로 의사를 데리러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아침 9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상하다. 조젤라는 2km쯤 차를 달리고 나서야 겨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다. 런던 근처의 대부분이 하루 밤 사이에 장님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매일 선생님은 나처럼 눈을 다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희미한 희망을 안고 조젤라는 차를 운전했다. 그러나 리젠트가에 접어들었을 때 엔진 상태가 이상해지더니 결국 서고 말았다. 가솔린이 떨어진 것이다. 너무 급하게 집에서 뛰쳐나오느라 계기 보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 근방에 주유소가 없나? 조젤라는 차에서 나왔다. 그러자 한 남자가 더듬거리며 다가왔다. 이봐요. 조금만 기다려요. 왜 그러세요? 조젤라의 목소리를 듣고 남자는 우뚝 멈춰 섰다. 길을 잃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통 알 수가 없어요. 여긴 리젠트가예요. 당신 뒤가 뉴 갤러리 영화관이고요. 고맙지만 기왕이면 보도가 어딘지 좀 가르쳐 주지 않겠소? 남자는 곁에까지 오더니 한 손을 뻗어 조젤라의 옷소매를 잡았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덤벼들어 조젤라의 양팔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눈이 보이는군. 어때서 당신만 눈이 보이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조젤라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벼랑간 남자는 조젤라를 뒤돌려 세우고는 길에다 밀어 넘어뜨렸다. 무릎으로 조젤라의 등을 누르고 호주머니에서 끈을 꺼내어 조젤라의 양 손목을 잡아묶었다. 이제 됐다. 남자는 조젤라를 끌어 일으켜 세웠다. 지금부터 너는 내 눈노릇을 대신하는 거다. 알겠나? 나는 배가 무척 고파. 어서 맛있는 것이 있는 데로 데리고 가거라. 싫어요. 손을 풀어주세요. 조젤라는 도망가려고 했다. 그때 조젤라의 얼굴을 남자가 손바닥으로 때렸다. 자, 시키는 대로 해. 먹을 것을 찾는 거야. 항거하면 어떤 끔찍한 변을 당할지 모른다. 조젤라는 남자를 식당과 술집으로 인도하여 음식과 술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벼락 장님인데도 남자는 상당히 감각이 예민했다. 너 또 달아나려고 하는구나. 남자는 조젤라에게 튼튼한 끈을 찾아오게 하여 그것으로 자기의 왼손과 조젤라의 손목을 잡아내고 말았다. 그런 꼴로 노예처럼 부려먹히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나는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마구 때려서 만약 당신이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조젤라는 기분 나쁜 기억을 떨쳐버리려는 듯이 머리를 저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죠? 하고 내가 말했다. 난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장님이 된 아버지가 계세요. 조젤라는 더 이상 의사를 찾는 것을 단념하고 있었다. 나도 조젤라의 집으로 가기로 했다. 내게는 가족이 없고 또 갈 데도 없었던 것이다.